수연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난 무조건 수연이 편이다. 그런 수연이와 일이 있었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써리모에게만 살짝 공개해보겠다. 나는 남편과 대학에서 만나 3년간 연애를 했다. 남편은 복학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아 키웠다. 26 젊은 엄마가 된 나는 아들이 너무 예뻤다. 종일 종종거리며 아이를 케어했지만 아들이 보여주는 미소 한 방에 피로감이 해소되었다. 아들은 내게 전부였다.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리 부부를 닮지 않은 외모에 특이하게도 손재주가 좋은 점이 의심이 갔다. 우리 부부는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 편인의 아들은 유독 하였다. 양가 조부모님들도 피부톤이 다 어두운데 얘는 누구를 닮았는지 백옥같이 하였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손재주라고는 일도 없었는데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가위질도 잘하고 손끝이 섬세해서 돌연변이가 태어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피검사를 했는데 남편과 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 남편은 Y형이고 나는 A형인데 아이는 B형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분명히 산부인과에서도 확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인데 말이다. 남편은 당장 산부인과에 가보자고 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에 다른 아이도 태어났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병원 측에서는 조사해본 후 연락 준다고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간 우리 부부의 마음은 너무도 초조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그날 아이가 총 5명이 태어났는데 딸이 3명, 아들이 2명 태어났다고 했다.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봤다고 했다. 일단 부모들만 다 모이자고 했고 산부인과에서 만남을 가졌다. 병원에서는 실수로 아이가 바뀐 것을 인정했고 사과했다. 나는 당장 내 친아들을 보고 싶다고 했고 상대 측 부모도 같은 말을 했다. 다행히도 우리 집과 내 친아들을 키워준 집은 형편이 비슷했다.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는 눈물 속에서 키운 아들과 이별을 함과 동시에 친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키워준 정이 있으니 가끔 안부를 물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상대 측 엄마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우리 친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성껏 키웠다. 감사하게도 내 친아들 성진이는 사랑을 듬뿍 받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성진이는 우리 기대에 맞게 잘 자랐다. 우리는 결혼한 후 살던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성진이를 키워준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출산해서 같은 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성진이는 성격도 사회성도 좋았다. 우리를 닮아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을 가진 성진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다. 성진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다. 특히 소설책을 좋아했고 원하는 대학의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다. 우리는 뛸듯이 기뻐했고 성진이는 신나게 대학 생활을 했다. 그런데 수연이는 어떻게 컸는지 예심 궁금해졌다. 남편과 상의 끝에 성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봤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성진이는 이대 조소과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다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8년간 아이가 바뀌었지만 밝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아이들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집에 돌아왔다. 성진이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 불행이 찾아왔다.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것이었다. 유일한 아들인 성진이는 군대에 있고 나는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 집에서 먹지도 씻지도 않고 오늘이 며칠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간만 축내고 지냈다. 그렇게 지낸 지 몇 달이 지나자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스러운 마음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나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그런데 연초에 만났던 수연이가 생각났다. 부모를 닮아 하얀 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 훤칠하고 날씬하게 큰 수연이가 말이다. 사실 그날 수연이를 봤을 때 주책맞게도 너무 잘생겨서 수연이를 껴안아줬다. 수연이는 나를 기억했고 넓은 가슴으로 나를 안아줬는데 잠시였지만 수연이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수연아. 잘 지냈니? 내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사실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고 네, 그럼요. 우리 만나서 밥 먹어야 하고 밝게 대답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했고 고급 한식당에서 만났다. 수연이는 여전히 멋있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었다. 이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너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수연이는 너무 놀라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바로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 나는 그런 수연이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자 수연이를 바라보며 얘가 가끔 연락해도 되지. 나 지금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워하고 말했다. 수연이는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수연이는 당분간 군에 입대할 생각이 없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집에 돌아와 먼저 떠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수연이와 만나고 왔다며 소리내서 울었다. 그날따라 남편이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나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그 이유는 수연이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26살의 엄마가 된 나는 40대 중반인 나이에도 30대 같다는 칭찬을 듣곤 한다. 건강해 보이는 피부색과 55 사이즈를 입는 마른 몸매가 내 자랑이라면 자랑거리이다. 수연이는 키워준 아빠를 잃은 슬픔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하며 나를 위해 시간을 내서 데이트하자고 졸랐다. 그런 수연이의 마음씨가 너무 예뻐서 헤어질 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명동거리를 활보하며 길거리 음식을 먹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친해졌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아기 때부터 키워준 엄마와 아들 사이였다. 수연이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며 예매했으니 나오라고 연락했고 나는 들뜬 마음에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다.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수연이에게 키워준 엄마가 아닌 젊고
예쁜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수연이는 팝콘과 음료를 들고 밝게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액션 영화를 봤다. 중간에 무서운 장면이 있을 때 수연이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다. 그리고 긴장되는 장면에서는 수연이의 손을 잡기도 했다. 영화를 보면서 수연이는 참 따뜻한 남자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손을 마주 잡고 끝까지 영화를 봤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었다고 하면서 맥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했다. 수연이는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둘 다 연애를 처음 하는지라 무척 서투르다고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꾸 여행을 가자고 한다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아무리 순진해도 그렇지 그 뜻을 진짜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너 피임 도구는 꼭 사용해야 돼. 나도 이런 말 부끄럽지만 대학생 때 연애 시작하면서 피임은 철저하게 했어라고 하며 웃었다. 순간 수연이는 요즘 엄마를 만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키워준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처음은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표현은 안 했지만 꽃미남으로 잘 큰 수연이가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지 좀 되었다. 그런데 내가 키운 아이에게 그 마음을 고백할 수도 없어서 긴긴 밤을 수연이를 생각하며 보낸 적이 많았다.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해지기로 했다. 남자답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수연이가 너무 잘 커져서 엄마가 고마워라고 말했고 수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수연이는 어릴 적 이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난다고 좋아했고 자기가 쓰던 방에도 가봤다. 나는 그런 수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수연이는 이제 우리 용기 내봐요 하고 말하고 욕실에서 씻고 나왔다. 나는 안방 욕실에서 씻고 나왔고 그동안 혼자 잠들었던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을 치렀다. 수연이는 정말 처음이었다. 나는 수연이의 등을 가볍게 안아줬고 수연이와 2번 더 일을 치렀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연인처럼 지내고 있다. 나는 수연이와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지만 수연이의 친엄마에게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이 들어 절대로 우리 집에서 재우지 않았다. 수연이는 대학생활 내내 나와 함께 했고 성진이는 제대를 했다. 성진이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우연히 성진이 강을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엄마랑 사는 요즘 너무도 즐겁다. 그런데 내가 군에 있을 때 큰 비밀이 있었던 걸 우리 엄마는 알까? 나를 키워준 엄마는 한 달에 2번씩 면회를 왔다. 내가 멋지게 커져서 고맙다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가셨다. 우리 친엄마는 면회를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다. 이래서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는 걸까? 엄마는 우리 부대에 찾아온 날 고백했다.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이다. 수연이는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만나러 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다. 나는 그런 엄마를 위로해줬고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는 아빠와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관계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피 끓는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엄마를 위로해드리고자 엄마가 바라는 행위를 했다. 엄마는 너무도 좋아했고 내가 군에 있는 내내 주기적으로 면회를 왔다. 엄마만큼 예쁜 사람도 못 봤고 엄마만큼 사랑스러운 여자도 못 봤다. 내겐 엄마밖에 없다. 성진이의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남들이 말하길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어린 와이프와 살고 있는 50대 남자다. 그런데 요즘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성에게 흔들리고 있다. 와이프는 이 일을 아직 모르고 있다. 언젠가는 끝내야 할 사이라는 걸 알고 있다. 아니, 당장 이별을 구해야 맞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만남에 빠져들고 말았다. 나는 30대 초반에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는데 순수하고 예쁜 모습에 이 여자와 꼭 결혼하겠다는 결심이 섰다. 만난 지 3번 만에 결혼하고 싶다는 했고 와이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가능해요. 우리 겨우 3번 만났는데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자고 해요. 하며 놀랬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 하숙집 아줌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에 다녔고 주말에만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하셔서 아들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눌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었다. 게다가 빨리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의 와이프를 꽉 잡기로 마음먹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세상에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서두르는 거냐고 웃으시는 장인어른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여유가 느껴졌고 이분의 사위가 되어 잘 지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렇게 우리는 순탄하게 결혼했고 이듬해 아들, 3년 후에 딸을 낳아 키우고 있다. 와이프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녔다. 어찌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웠고 외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외가에 가서 지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면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한다. 밤에는 반딧불이를 보기도 하고 개구리를 잡아 목욕도 시킨다. 와이프는 마음씨가 착해서 없는 살림에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려야 한다고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현명한 와이프이자 효부 역할을 잘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골 음식 좋아하고 잘 먹는 게 참 기특하다며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을 한가득 넘치게 실어주신다. 나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 너무도 행복하다. 그런데 아내 말고 자꾸만 생각나고 만나고 싶은 여성이 생겼다. 그동안 말로만 듣고 가십거리에 올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만 것이다. 그렇다. 나는 외도를 했다. 나는 20대부터 컴퓨터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늘 사무실에 앉아 있고 업무가 끝나면 부서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평생 날씬했던 체형에서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살다가는 성인병에 걸리게 될 것이 뻔했다. 아이들도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키워놨겠다. 주말의 시간도 자유로운 편이니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집에 오면 쇼파와 한 몸이 되던 내 모습을 좀 바꿔보고 싶기도 했고 날씬한 청년 시절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어떤 운동을 할지 와이프와 상의해봤다. 같이 배드민턴 칠래. 와이프는 나는 운동신경이 없으니 당신 혼자 운동해라고 선을 그었다. 저녁 먹고 와이프와 손을 잡고 동네 공원 한 바퀴 걷는 일은 자주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니 고민이 많았다. 어릴 땐 동네 뒷산에 자주 올라가 칠 캐고 흑염소와 뛰어 놀던 생각이 났다. 주말에 등산을 하기로 마음먹고 와이프와 등산화를 사러 나섰다. 와이프는 50대에 운동을 시작한 우리 집 가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며 바람막이, 등산바지, 등산 스틱도 함께 사줬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등산 동호회를 찾았다. 회원이 가장 많고 게시글도 많은 곳으로 말이다. 공지사항을 보니 한 달에 2번은 무조건 등산을 가야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강제성을 띠는 채찍이 마음에 들었다. 갑자기 의욕이 넘치기 시작했다. 와이프에게 첫 산행은 혼자 다녀오고 얘기해 주겠다고 했다. 코스가 쉬운 곳으로 산행을 갈 경우 같이 가자고 말을 해놓았더니 와이프는 첫 산행이니 의욕만 넘쳐 보인다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지지해 주었다. 일요일 아침 산행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다. 새빨간 관광버스에 동호회 이름, 도착 장소가 써 있었고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한 남자가 내 닉네임을 불렀다. 옆에 있던 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도 처음 오셨냐고 아는 체를 하며 반갑다며 악수를 했다. 그 두 사람은 동호회 운영자였다. 남자는 회장, 여자는 부회장이었다. 나에게 등산 경험은 많냐고 물었고 나는 어릴 때 뒷산에 가본 적은 많았으나 성인이 되고 사는 게 바빠 등산을 가본 경험은 없다고 말했다. 회장은 부회장에게 신입회원 옆에서 보조를 맞춰 주라고 말했다. 부회장이라는 오늘은 첫 산행이니 자기와 동행하자고 했다. 나는 회비를 냈고 버스에 올라탔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25명이 참석했고 목적지는 수락산입니다. 라고 했다. 산행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오늘은 신입회원 1명이 있다며 내 소개를 했고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다. 동호회원들의 우려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부회장이라는 여자는 식사는 챙겨왔냐고 물었고 나는 전혀 몰랐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어쩐지 도시락을 하나 더 싸오고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우리 같이 먹어요 하고 살갑게 다가왔다. 그때 부회장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곱게 화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꽤 예쁜 얼굴이었다. 게다가 피부톤도 밝은 게 무척 건강해 보였다. 나는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 밥을 챙겨왔어야 했는데
실수를 했다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부회장은 내가 점심 많이 싸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늘은 같이 먹고 다음에 밥 사줘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요라며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했다. 버스에서 내려 산 입구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올라갔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산행은 힘들었지만 부회장이 보조를 맞춰준 덕분에 수월하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 부회장은 가방에서 쌓아온 오이를 건네주며 목이 나를 테니 수분을 보충하라고 했다. 수건 한 장 달랑 들고 온 나는 민망한 마음에 어색하게 오이를 베어 물었다. 부회장은 밝고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그날 산행을 잘 마치고 도시락도 맛있게 먹었다. 나는 패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다. 부회장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늙은 사람 연락처는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며 웃었고 오늘 가이드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꼭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회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집에 가서 종아리 잘 풀고 자요 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건강을 위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 뿌듯한 마음이었고 나는 안마 의자에 앉아 뭉친 근육을 풀고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회사, 집을 왕복하며 정신없이 보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고등학생 딸의 시험 기간이라 집안 분위기는 더없이 싸늘했다. 요즘 아빠들은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적 관리도 함께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부회장에게 다음 산행 일정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문자 메시지가 왔다.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다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몸은 잘 풀었어요. 라며 밝은 목소리로 받는 것이었다. 나는 내 다음 산행이 기대되어 이번에는 제가 도시락 2개 싸갈게요. 그러기 전에 지난번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부회장은 마침 시간이 괜찮다고 하여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와이프에게는 회식이 있다고 둘러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놀라고 말았다. 등산 바지에 잠바를 입고 만났던 그때와 분위기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부회장은 원피스에 얇은 코트를 걸치고 나왔는데 낯이 선을 보러 나온 듯한 분위기였다. 부회장은 나를 보더니 수트가 어울리는 중년이네요라며 칭찬해줬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고 자리를 옮겨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대화를 할수록 공통점이 많아 더 즐겁게 느껴졌다. 부회장은 사별한 지 4년이 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제 짝을 나나 결혼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것은 평소 해온 등산 덕이라며 웃는데 하얗고 고르게 난 치열이 그녀를 더 돋보이게 해주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내가 나온 대학의 선배였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연금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산다는 그녀는 동호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듯했다. 아이를 다 키워 혼사를 치른 선배라니
은근 든든한 마음도 들었다. 나는 부회장을 누님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교집합이 많은 누님을 알게 되었으니 동호회에서 다른 사람과 친해질 기회는 차단해 버렸고 누님과 사적인 만남을 많이 갖게 되었다. 누님은 건강은 찾았으나 남자친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나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등산회 모임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지만 이미 누님에게 마음을 뺏겨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1년간 만남을 갖게 되었고 정기적인 산행을 킹계로 와이프에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되었다. 계획에도 없던 1박 2일 산행을 간다고 했고 와이프는 아무 의심 없이 잘 다녀오라고 용돈을 쥐어줬다. 등산복을 입고 누님의 차를 타고 지방에 있는 리조트로 가는 길에 와이프에게 미안한 마음, 누님과 둘만이 보낼 시간을 만들었다는 설레임이 교차했다. 우리는 1박 2일을 매우 알차게 보냈다. 누님은 여기까지 온 건 우리 목적이 하나라는 거 아니겠냐고 했고 나는 누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누님의 건강함과 매력적인 모습에 누나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나는 누님의 사생활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누님이 외로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 앞으로 누님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고백했고 누님은 그런 나를 가만히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이다. 나는 평소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는 늦은 밤 시간에 맞춰 와이프에게 남편 역할을 한다. 아이를 낳고 같은 방에서 지냈고 코를 골더라도 거실로 내몰지 않는 예쁜 내 와이프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누님과의 여행에서는 또 다른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누님의 외로움을 간과해야 하나? 한 번이면 된 거 아닌가?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것 아닌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누님으로 꽉 차 있다는 걸 말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오래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제가 살아온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희를 애잔하게 보던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모가 저를 키운다고 하셨어요. 고모는 아이가 없었는데 어른들끼리 슬쩍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고모부에게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고모부부는 성격이 꽤 좋았어요. 그리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고모는 그 당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3층 한 층을 다 썼죠. 두 식구가 살기에 꽤 넓은 집이었는데 손님 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었어요. 다른 층에 있는 집은 모두 월세를 줬고요. 고모는 모 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연말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는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 느낀 바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마음도 참 너그럽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받은 보험비와 유산은 할머니가 관리해 주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모한테 맡긴다고 하셨어요. 고모는 그 돈은
예금과 주식으로 관리해 주셨고, 제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비용, 옷, 음식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고모부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을 주려고 하셨죠. 고모는 문화센터에서 이것저것 배웠고 재료를 사서 집에서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고모는 아빠의 막내 여동생이었는데 아이를 참 좋아했어요. 학창시절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시험 기간에 제 공부를 봐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쉽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고모 덕에 성적도 쑥쑥 올라 그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옆집에 사는 아줌마와 매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언젠가 고모와 함께 보게 되었는데 고모와 언니, 동생 하는 사이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아침에 버스 타고 영업소로 출근한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는 고모보다 나이가 많은 40대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줌마를 알게 됐는데요. 아줌마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을 다 키웠고 삶이 무료해서 보험 공부를 시작하고 영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 아줌마는 꽤 미인이었어요. 우리 고모는 좀 통통한 편이었고 그 아줌마는 날씬하고 키도 컸어요. 늘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다니니 더 예뻐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살아 계신다며 저렇게 예뻤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고 그 아줌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났죠. 아줌마는 성격도 밝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찬수는 어쩜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어.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고 괴로워도 열심히 해야 해. 대학 가면 좋은 여자친구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조금 참아. 분명 인기남이 될 거야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고모 집 근처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고모 집에서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고모가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원한다면 독립해도 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모랑 사는 게 좋다고 하며 나중에 진짜 독립하고 싶을 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모는 나도 너랑 같이 사니 너무 든든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성인이 됐다고 바로 독립하면 저를 키워준 고모 부부가 서운해하실 것 같았고 사실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듯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분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았고요. 전공, 교양 과목도 모두 재밌었습니다. 20살 철없는 대학생 시절 학교 후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고모부 옷이 다 나와 있더군요. 게다가 고모부가 아끼는 피규어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모는 울고 있었고 고모부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고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넌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성을 보는 관점도 다른 사람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마침 옆집 아줌마를 마주쳤어요. 아줌마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인사만 하고 지냈지만 고모를 통해 제 소식은 다 듣고 있어서 제 근황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그날도 여전히 예쁘더군요. 아줌마는 대학 입학한 거 축하해. 아줌마가 밥 사줄게 같이 가자고 제 팔짱을 끼더군요. 솔직히 그때 고모가 나가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아줌마를 보니 반가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아줌마 차를 타고 식당에 갔습니다. 아줌마는 오늘 큰 계약을 했다며 한강이 보이는 호텔에서 파스타와 피자를 사줬어요. 그 호텔은 피자가 유명한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아줌마와 수다를 떨면서 식사를 마쳤는데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저는 고모가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마침 남편이 출장 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자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서 그건 안 되겠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그럼 모텔방을 잡아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모텔로 갔어요. 아줌마는 집에 가야 한다고 나가려고 했지만 저는 이런 곳에 처음 왔으니 좀 무섭다며 시간이 되면 아줌마랑 얘기를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피자를 먹으면서 아줌마에게 관심이 생겼거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아줌마는 제 뜻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저는 맥주를 사와서 아줌마와 나눠 마셨습니다. 아줌마는 아이들 키우면서 돈을 못 벌어 답답했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재밌다고 하더군요. 고객 중에 짓궂게 구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는 잘 넘기고 있다고 했어요. 영업일이 돈이 되지만 그 과정이 참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는 그동안 고객을 만나 마음이 어려웠던 일은 아저씨에게 하지 않았대요. 일하는 것도 반대했는데 속상한 일까지 참고 다니는 것을 알면 당장 관두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아줌마는 보험회사에서 3년을 버틴 것도 대단한 거라며 사실 이 일이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많이 대하면서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아줌마 등을 쓸어주었더니 아줌마는 나 이런 적 처음인데 오늘 집에 안 갈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줌마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이었는데 아줌마가 리드해줘서 2번이나 더위를 치를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교복 입고 책가방 메고 다닐 때 만났는데 이제는 다 컸구나 하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제 첫 상대는 옆집 아줌마가 되었고 그 후에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또래 여자보다는 나이 많은 여성에게 더 끌리더라고요.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의 엄마가 홈드레스를 입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놀러 간 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고 친구 엄마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날 친구 엄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으면서 친구 엄마를 슬쩍 바라봤어요. 옆집 아줌마 못지않게 미인이시더군요. 그날 우린 셋이서 술을 마셨고
술을 잘 못하는 친구는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줌마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들었어요. 아저씨가 10년 전에 유학을 갔고 그 나라에서 자리 잡고 산다고 했어요. 가끔 가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치고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저씨랑 거의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난이 외롭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줌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혹시 친구가 깰까봐 급하게 일을 치렀네요. 친구 엄마는 제 연락처를 물어보셨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임신할까봐 걱정이다. 이번에는 조심을 안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줌마들을 만나고 보니 알아서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 점이 참 편했어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분들이니 제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 좋았고요. 어린 나이에 유부녀를 만나고 다닌다는 게 좀 그랬지만 저는 또래와는 친구로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하루는 친구네 집이 펜션을 운영하는데 그날 예약된 게 없으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차를 타고 고기를 사서 펜션에 도착했어요. 펜션은 2층이었는데 제일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친구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야외 데크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고모 밑에서 자랐고 현재 같이 살고 있다고요. 친구 어머니는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자란 아들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가신 너희 부모님이 참 안 됐다고요. 그때 저도 술에 만취했고 친구는 아빠와 밤낚시를 간다고 나서뒀군요. 저는 같이 갈 생각은 없고 아줌마랑 얘기 좀 하다가 자겠다고 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줌마는 밤낚시 가는 남편 흉을 보고 수다를 떨었어요. 몹시 졸려서 자겠다고 했더니 제가 잘 방의 온도를 봐주겠다고 따라 들어오셨어요. 아줌마는 이런 기회는 없다며 오늘 밤 같이 있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의 소원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나이 20살에 벌써 3명의 유부녀를 만난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줌마들이 저를 좋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라고요. 제 자랑 같지만 일단 호남형이고 아줌마들의 수다를 편하게 받아주고 호응해주는 것에 아줌마들이 마음을 열고 저와 같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줌마들은 누구 엄마라고 불리다가 제가 누구씨라고 불러주며 눈을 바라보면 정말 좋아합니다. 단언컨대 아줌마들이 부담이 없어서 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그녀들에게 뭘 바라고 요구한 게 없어요. 그녀들이 원할 때 시간을 내주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 것뿐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선을 봤어요. 고모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더군요. 참 유치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속으로 시간 끌지 말자 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제 또래와 사귀어 볼 새도 없이 2번 만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아줌마만 좋은데요. 가끔 아이 있는 돌싱녀와 결혼하는 남자가 있던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참 고모 얘기를 빼먹었네요. 고모가 제게 집을 나가라고 한 날 고모부에 불륜 사실이 탄로나 고모부 짐을 다 뺐답니다. 고모는 고모부 재산의 반을 받고
이혼했고요. 지금도 고모와 가끔 연락하고 지냅니다. 혼자 사는 고모가 얘기 좀 하자고 부르면 바로 달려갑니다. 고모에게 재혼 안 할 거야? 하고 물으면 남자에게 질렸어. 결혼 생활은 다시는 안 해라고 하는데 옆집 아줌마에게 제 얘기를 들으신 건지 몰라도 내 또래를 만나야 돼.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해도 비슷한 수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상대랑 만나야 하는 거야 라고 조언해 주시는데 글쎄요. 저는 연상 여자가 끌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 많고 혼자 사는 여성분이 있다면 만나볼 생각은 있습니다. 제 생각이 특이하다고 하셔도 당분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부자리 위에 혈흔에 이모 혹시 이모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진정으로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화창한 봄날의 휴일, 아침 집에는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휴일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처가에 갔다. 나는 오늘 자유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혹시 전화 받은 분 이름이 뭔가요? 참 무례한 전화였다.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받은 사람의 이름을 먼저 묻는 법도 있단 말인가.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그래, 민수니? 네가 민수 맞아. 제법 나이가 든 듯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예, 맞습니다. 니신지 그래. 맞아. 목소리가 아직 기억이 난다.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였다. 응, 명희 이모야. 명희 이모란 말에 나는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모 지금 어디야? 내가 모시러 갈게. 이모는 기차역에 있다고 했고 나는 튕겨져 나가듯 지모를 모시러 갔다.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온 엄마는 내리딸만 낳아 종가의 대를 끊는 며느리라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그렇게 집안 전체가 기다리던 종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문중의 모든 어른들이 기뻐했다. 허울 좋은 집안만 있을 뿐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은 다른 집과 마찬가지였다. 먹을 것이 많지 않던 그 시절 내리 출산만 하다가 허약해진 엄마는 건강치가 못했다. 엄마를 돌보지 않고 사업상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돌기만 했던 나의 아버지는 결국 술에 의한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때 내 나이 겨우 8살이었다. 당시 몸이 약한 엄마를 돕기 위해 옆집에 살던 명희 이모는 우리 집에 자주 들락거렸다. 품삯이라도 받으니 좋다며 열심히 우리 집 살림을 도왔다. 명희 이모는 당시 20살이 좀 넘은 나이였는데 공장에 다니며 시시때때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도왔다. 마음씨 고운 우리 엄마는 명희 이모가 섭섭치 않도록 품삯을 주셨다. 처음에는 명희 이모에게 아줌마라 불렀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명희 이모와 친자매처럼 지내기로 했으니 이모라는 호칭을 쓰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명희 이모를 이모라 부르게 되었다. 고아나 마찬가지인 명희 이모는 언젠가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을 남기셨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고 나니 어머니 손에 쥐어진 것은 전혀 없었다. 엄마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고 영희 이모는 공장에 다니며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 품삯을 받으면 우리 집을 들락거리던 동네 아줌마에서 우리 집 살림에 자신이 번 돈을 보태는 이모가 된 것이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엄마의 살림을 도왔는지. 나는 새벽부터 장사를 하러 나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이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퇴근하고 들어온 이모의 손을 잡고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국민학생 시절 소풍과 운동회 때에도 이모는 회사에 얘기하고 회사를 빠지고 와 주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던 단칸방은 참 답답한 공간이었다. 나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답답했다. 하지만 명희 이모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불만을 억누르고 지냈다. 명희 이모는 항상 나를 자상하게 대해주었다. 내가 사춘기가 되어 호기심이 많아졌을 때 실수를 저질렀지만 명희 이모는 웃으며 얘 실수를 덮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나에게 선생님께서 얼른 집으로 가보라고 하셨다. 나는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침통해 보였기 때문에 이유도 묻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 집에는 역시나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명희 이모가 있었다. 이모 무슨 일이야? 민수야. 엄마가 돌아가셨다.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점점 몸이 쇠약해져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엄마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명희 이모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을 뺏으려고 들었던 나의 친가 어른들, 그들에게서 나만큼은 지키려고 했던 엄마의 폐악질에 가까운 행동으로 나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다. 나 하나 잘 키워보려고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던 엄마. 그런 엄마를 명희 이모는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언니와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었던 엄마에게 명희 이모는 가족의 정을 느꼈고 그래서 엄마와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다고 한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나와 명희 이모는 세상에 둘만 남겨진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추운 겨울에는 시원찮은 방구들 때문에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덮여가며 잠을 청해야만 했다. 고등학생이 되어 어엿한 어른의 몸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는 명희 이모를 내 엄마처럼 생각했기에 나의 온기로 이모를 덮여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을 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다. 찬바람이 내 몸을 떨게 만들었을 때 이모는 늘 내 등을 두드려주며 민수야, 춥지? 이런 말만 할 뿐이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못 보던 신발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우리 민수를 데려가야겠다. 그동안 수고했어.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말에 이모는 앙칼진 목소리로 대꾸했는데 이모가 그런 앙칼진 목소리를 낼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아줌니, 지금까지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와서 민수를 데려간다고요? 안 돼요. 민수는 제가 키웁니다. 민수는 우리 집안 장손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키우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모와 인연이 끊어진 것이었다. 그 명의이모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다. 기차역에서 정신없이 명의이모를 찾다가 넘어지기를 여러 번 누군가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는 중년의 연인을 보고 나는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민순이 명의이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모 맞지?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모를 세차게 부둥켜 안다가 그만 나와 이모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 뿐이었다. 이모도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내며 나를 보고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집으로 이모와 함께 오는 길에 나는 너스레를 떨었다. 이모는 아직도 곱네. 얘는 이모 늙었다. 50이 넘었는걸. 벌써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나는 이모를 내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살았다. 이모와 함께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지냈다. 이모와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보냈던 때가 너무도 그리웠다. 이모는 아직 처녀 같기만 한데 뭘 이렇게 괴구쟁이 같은 말을 하는 내 얼굴을 이모는 쓰다듬어 주었다. 명희 이모와 집에 함께 와서 차를 대접했다. 이모는 집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흐뭇하면서도 뭔가 모를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 각시랑 애들이구나. 참 좋아 보인다. 예, 근데 민수는 거짓말쟁이네. 이모 품에 안겨서 잘 때 이모랑 꼭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벌써 장가가서 애들도 있고 아픈 마음으로 헤어졌던 기억. 이모와 나는 차를 마시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근데 이모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솔직히 원망스러웠다. 나는 이모를 찾을 길이 없었지만 이모는 마음만 먹으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었다. 이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서렸다. 잊고 싶었어. 너는 너네 집안의 장손이고 그런 너를 내가 아픔 가득한 표정이었다. 난 이모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 걷다가 울고 버스 기다리며 울었어. 이모 생각이 나면 말이야 그래? 이모도 그랬어. 지금도 이모 방에는 우리 민수 사진이 있는데 이모는 나를 할머니에게 따라 보내고 대인기 피증에 걸린 사람처럼 일터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이 50이 넘으니 내가 더 그리웠다고 한다. 이모는 본인 가족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 기억에 남아있는 가족은 나와 내 엄마가 전부였던 것이었다. 두려웠지만 수소문을 했고 드디어 내 자취에 닿아 무작정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한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전화를 했던 것이었다. 너무 보고 싶었다며 한숨을 내쉬는 이모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라도 찾아와 줘서 고마워 이모. 땅거미가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다. 이모, 우리 오뎅이랑 순대 먹으러 나가자. 이모와 나는 어릴 적 돈이 없어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마음껏 먹지 못했던 오뎅과 순대를 먹으러 밖으로 나갔다. 신나게 오뎅과 순대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녁이 늦었으니 근처 여관을 잡아달라고 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모는 내 집에서 자야 한다고 우겼고
만약 이모가 여관에서 잤다는 사실을 알면 내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모에게 오랜만에 그 시절로 돌아가 함께 자자고 했다. 소파 앞에 이부자리를 펴고 베개 2개와 이불 하나를 놓았다. 이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나를 찾아오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기다리게 했으니 이모가 싫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부자리 위에 누웠다. 나는 이모와 나란히 누웠다. 예전의 단칸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늑한 잠자리였다. 봄날이었기 때문에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모의 체온이 느끼고 싶었다. 이모에게 돌아 누워 이모를 안았다. 이모도 나를 안아주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모는 내가 너무 그리웠다고 했다. 이모는 나를 동생처럼, 아들처럼, 남편처럼 의지했었다고 했다. 이모와 나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었다. 이모는 얼굴을 찡그리곤 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모, 괜찮아? 너 같은 사내가 없더라. 이모 마음속에 어린 네가 첫사랑이었나 봐. 어린 시절 이모는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 이부자리 위에 혈흔해 이모 혹시 이모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진정으로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이모는 그 후로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아내도 이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모를 언제나 반겨주었다. 나와 이모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을 나누었다. 이모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다. 가족들과 다 함께 가기도 했고